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지혜의 여신의 이름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논객이 당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맞아떨어져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개정안, 일명 미네르바법 이렇게 불리던데요. 네. 여는 말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2008년 그런 일이 있었지 아마 지금쯤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미네르바는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릴 때 게시했던 일종의 아이디 같은 네네. 것이었습니다. 닉네임 같은 것이었는데 그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대성 씨가 네. 있었는데 이 박대성 씨가 세계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래서 무슨 환율 변동 상황을 예측한다거나 또는 주가 지수의 변동 상황을 예측했는데 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맞아떨어지니까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죠. 리만 사태도 예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이 박대성 씨 미네르바를 구속합니다. 네. 뭐가 문제였냐면 그가 올린 글 중에 단 2건이 문제였는데 이 2건의 글은 외환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글이었습니다. 네. 정부의 외환 정책이 잘못되어서 외환 네. 위기가 예상된다라고 네. 하는 글이었는데 이 당시에 검찰은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네.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네. 그래서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해가지고 바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해서 네. 구속합니다. 네. 이 사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도 사안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해 주죠. 네. 그래서 구속했습니다마는 네.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네. 그러자 검찰이 이것에 불복해가지고 항소를 해요. 네. 그러자 이 박대성 씨가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네. 예.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문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죠. 네. 그러면 당시 그 헌법재판소 내린 그 판단, 네. 법리적인 판단은 이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예, 예. 예. 그 47조 1항의 문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 해할 목적으로. 예,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예,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률 내용이기 때문에 네.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죠. 네. 따라서 이 조항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려서 당연히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박대성 씨는 네. 그런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공소를 취하합니다. 네, 예. 그런 사건이었죠. 그럼 의원님께서 이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그 조항이 네. 그 뒤에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010년 12월 28일이거든요. 네. 그 뒤에 이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회에서 논의만 되다가 18대 국회죠. 예. 논의만 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 뒤로 우리 19대 국회가 3년이 경과하도록 이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위헌 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네. 판단에서 네.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으면 그것은 뭐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고 쓸모가 없는. 네네,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네.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진행이 안 됐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현행법상의 규정이 제정 이후 40년 이상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적용이 돼 왔을 텐데 네. 그러면 그 전까지 꾸준히 적용됐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문제 조항이 법률상에 성문화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60년대부터 네네. 단 한 번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지고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적용된 적이 없군요. 미네르바가 1호 사건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위헌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아하. 검찰이 그런 허위사실 유포로 몇 개 사건들을 기소를 했긴 했습니다만 네네. 다 공소 취하돼 버렸죠. 그랬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의하신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문제 그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차제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네.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위헌 조항이었던 47조 1항을 삭제하자라고 네.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간단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해서 위헌을 결정을 받은 또 다른 것들도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폐지가 되어야 할 텐데 네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처럼 이번 경우처럼 네. 계속 개정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법률 자체의 완결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성문 조항으로 남아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부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위헌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또는 한정합헌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국회는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고 손질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만 유독 손질이 안 되고 있었던 그랬었군요. 것이죠. 예. 네. 뭐 지금은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던 게 2008년이 벌써 뭐 횟수로 따져도 7년 정도가 네, 된 셈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때와는 인터넷, SNS 환경이 또 달라지지 네,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통신의 표현상, 네.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통신상에서 네티즌들이 누리는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글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로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 개정이 되어서 실제로 폐지되고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네티즌들이 느낄 실제적 법률 효과는 없죠. 다만 네.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사랑니 같은 거네요. 그냥 뭐 그런가요? 사실은 있어도 크게 뭐 영향은 없는데 아예 없어지면 깨끗하게 발치를 하고 나면 개운한 것 같은 지금 그런 예, 생각이 예. 드는데요. 네, 그런데 절차상 필요한 일이고. 절차상은 반드시 네, 필요한 예.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 특히 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익명성을 이유로 무분별한 인신 공격이나 뭐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들이 차고 넘치는 게 사실인데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는 뭐 금도가 있는 것이고 제한해야 마땅하겠지만 네. 정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이와 유사하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이지만 전기통신 장비를 이용한 우리나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정부가 정부 정책을 아주 그 격렬하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네.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정부기관이 악용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에게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네. 세계 선진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지켜야 될 명예훼손의 금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겠으나 네.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하거나 네. 더 나아가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향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거나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고 네. 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한다거나 또는 명예훼손죄로 의율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소송
이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것이 뭐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보장되는 그런 좀 여유로운 이미 사문화되긴 했으나 그런 이번 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네.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나 네. 또 정부 측에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하시겠죠. 네. 이 의원님께서 표현의 자유는 그럼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건 참 참 어려운 어렵습니다. 문제죠. 네. 예,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를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17세기 영국의 사상가인가요? 존 밀턴이 했던 이른바 사상의 공개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거짓이 서로 다투게 해라. 이렇게 자유롭고 개방된 대결에서 진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싸우면 언제나 진리가 이기게 마련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공론의 장에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사상과 표현인지는 그 공론의 장에서 결정지어져야 하지 법으로 재단하고 의율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면 물론 모두가 지켜야 될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겠지만 네. 그 금도가 자율적인 논의 과정에서 형성되어야 하지 네. 법으로 이렇게 의율하고 더구나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를 봉쇄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서 되는 것인가. 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되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어떤 방종적 상태 이것은 뭐랄까 곧 공론의 장에서 극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유를 갖고 대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 말이라는 것이 아주 표현이 섬세하고 그리고 하나의 상황에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티즌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과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티즌들로서 이제 물론 걸러지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뭐랄까 단언하지 않는 이런 좀 의견 개진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불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마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네.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냐면 네. 표현이 자유로워야 여론이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론에 따라서 또 국민의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인데 네. 이 여론 형성의 자유를 막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또 자유민주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표현의 자유는 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다만 그것의 근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거는 건전한 시민의 민주 의식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형성해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럼 이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처리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마땅히 이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니까 네. 쉽게 공론이 모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 불분명한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네. 어떤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아, 그렇겠군요. 네. 기술적으로 법률 기술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대안이 나온다면 그런 대안도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법률 기술적으로 그런 대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더구나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은 것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문제된 조항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궁금한 것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논객 미네르바 그 뭐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져서 검찰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 네.
이 과정에서 그 개인이 입은 피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본인이 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망해야만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네. 본인의 명예는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런 소송의 과정에서 그의 사업이 망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소송권을 너무 남발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네. 그 문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다루고자 한 내용은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의원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예. 여쭤볼 시간이 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저격수라는 닉네임으로도 불리시는데 이 별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9대 의정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격수라는 별명이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는 정부 정책이나 또 상대 여당에 대해서 뭐 날카롭게 비판한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진 것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부정적인 느낌도 있는데 돌이켜 보면 그런 무슨 당리당략적인 생각이나 의도 때문에 일부러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일부러 날을 세우고 날카롭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 기준을 가지고 또 법률적 기준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이나 여당의 잘못을 파고들었는데 일단 그렇게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파헤쳤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누가 봐도 저격수는 유능함을 말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긍정이든 긍정적인 부정이든 의미입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더더군다나 네. 유능함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고맙고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얻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방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지요. 김병관 후보자 낙마에 뭐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하는 평가 때문에 저격수란 별명도 얻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인상 깊은 활동으로 남고요.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과 유사하게 우리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지난 대선 시기에 댓글 작업을 해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주 조그마한 단서로 출발해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다 튼튼하게 하고 또 공직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준,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을 좀 선명하게 했다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향후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아까도 제가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주셨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가지고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은 명백하게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 만큼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정부가 무분별하게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뛰고 계신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작년 말에 서울시 강서 을구를 지역구로 하는 지역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마침 제가 국방위원인데 그 지역에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라고 하는 현안이 있어요. 그렇군요. 강서구 공항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도심인데 그 도심 복판에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뚫려야 될 도로가 다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부대 때문에 250m가
안 뚫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군부대 이전을 해가면 도로를 개통하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의 교통권이 보장되고 주변에 도심이 발달하게 되는데 네. 이 문제는 국방부도 인정을 해서 네. 국방부 예산으로 이전해 가기로 이렇게 합의했고 네.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또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안 사업이어서 거기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좀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십니다. 건강하시죠?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